당뇨병의 병태 생리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은 섭취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저장과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이에요. 인슐린 부족은 신체의 에너지 대사의 비정상 상태를 가져오게 됩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의 세포 내 이동, 아미노산의 근육막 통과, 말초 조직에서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합성하는 작용을 하죠. 인슐린이 결핍되면 포도당 이용이 감소되면서 지방이나 단백질의 이용이 증가가 됩니다. 첫 번째, 포도당 이용이 이제 감소가 되는데 인슐린을 요구하지 않는 조직이 뇌하고 신경조직, 수정체, 적혈구, 점막세포, 간세포, 신장의 요세간세포는 포도당 이동을 위해서 인슐린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골격근, 심장근육, 지방조직은 포도당 이용을 위해서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슐린이 부족하면 포도당은 세포 내로 이동되지 못하죠. 혈액 내에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하이퍼글라이세미아, 고혈당이 됩니다. 간에서도 인슐린이 없다면 글리코겐 형태로 포도당을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혈당은 계속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인슐린이 부족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인슐린이 결핍이 되었거나 분비장애로 인해서, 혹은 인슐린이 작용하는 세포의 반응이 저하되는 어떤 인슐린 저항성 때문입니다. 인슐린이 분비되기 위해서는 포도당 수준이 인슐린 분비세포인 베타세포에 의해서 인지되어야 하는데, 이 인지 능력이 둔해질 때는 포도당 자극에 의한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혈액 내의 포도당 수준이 높아졌을 경우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몸의 상태가 돌아가야 되죠. 신장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포도당을 과량 배설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소변에 당이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고혈당 상태의 혈액은 삼투압이 높아져요. 이 삼투압이 높아지는 것은 세포 내의 수분을 혈액 내로 옮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세포는 쪼그라들게 되죠. 이러면서 세포의 탈수 상태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인슐린이 결핍이 되면은 포도당 신합성이 올라가고 고혈당에 빠져서 삼투성 이뇨가 생기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수분이 세포 내에서 혈액으로 옮겨요. 그러면은 세포가 탈수가 되면서 H2O, 나트륨, 칼륨, PO4- 인산이 상실이 됩니다. 이러면서 탈수, 저혈량, 혈액이 농축이 되죠. 혈액이 농축이 되면 질소혈증, 과다한 정도, 더 끈적끈적하게 될 수밖에 없죠. 이러면서 이제 혈전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혈전증은 젖산산증에도 영향을 미치고 조직에 국소적인 빈혈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방 이용은 증가된다고 했어요. 포도당을 에너지로 이용할 수 없을 때 신체는 지방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지방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대사산물인 케톤, 다른 말로 아세톤이라고 해요. 베타수산화 부티레이트산, 아세트산이 형성이 되는데, 케톤은 혈액 내에 축적이 되고 신장과 폐를 통해서 배설이 됩니다. 그러면 혈액과 소변에서 케톤이 측정될 수가 있죠. 당뇨병의 지표가 되기도 해요. 케톤은 수소이온을 생성함으로써 산과 염기 균형을 방해해서 pH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되죠?
대사성 산증, 엑시도시스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사산증은 수소이온과 탄산가스, CO2 농도가 증가하면서 뇌에 있는 중추 화학 감수체를 자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몸이 산증 상태다. 그러면 이 산증을 보상하기 위해서 호흡의 깊이와 횟수가 증가되는데 이러한 형태의 호흡을 쿠스말 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당뇨병 환자가 대사산증을 일으켰을 때 바로 우리가 혈액 검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깊고 또 깊이와 횟수가 호흡의 깊이와 횟수가 증가되는 건 쿠스말 레스피레이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케톤체가 배설이 되면 나트륨도 함께 배설이 되어서 나트륨 결핍과 함께 산증이 더해집니다. 케톤이 배설될 때는 삼투압도 증가가 되어서 수분 상실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자, 지방이 분해되면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나누어져요. 이러면서 근육과 간에서 포도당 이용이 떨어지죠.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케톤 혈증, 케톤 요증, 케톤 엑시도시스가 되면 이거를 이제 중재를 못하면은 샥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젖산산증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쿠스말 호흡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단백질 이용이 증가된다고 했어요. 인슐린은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합성하는 동화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이 부족하다. 이런 상태는 단백질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육에 단백질이 많죠. 단백질 소모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단백질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계속적으로 소모가 되고 또 재생성이 돼요. 인슐린이 없는 상태에서 단백질의 동화작용이 아닌 이화작용이 증가합니다. 즉 간에서 아미노산이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어서 혈당을 높이게 되고 이 상태를 치료하지 않으면 당뇨병 환자는 단백질 소실로 인해서 심한 체중 감소가 있게 되죠. 쌓이는 심통을 보면 포도당과 케톤체의 배설은 소변의 배설량을 증가시키고 갈증을 초래하죠. 이러면서 네 가지의 증상이 병태생리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할 때 다음에 한 개 항목이라도 포함이 되면 당뇨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라는 것. 첫 번째 이제 혈당 검사를 보면 혈당 농도의 상승으로 인해서 당뇨병을 진단할 수가 있죠. 하지만 좀 구별해야 할 질환이 있어요. 쿠싱 증후군, 외상, 과다한 성장 호르몬 분비 및 임신 후 에피네프린의 분비 증가로 인해서 고혈당과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공복 혈장 포도당, 패스팅 플라즈마 글루코즈, FPG는 8시간 동안 수분을 제외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맥으로 포도당을 투여하고 있는 경우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수액 투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자, FPG, 공복 혈장 포도당은 정상이 100mg/dL 미만입니다. 2 hours post prandial blood sugar, PP2hour라고 하면서 2ppbs, 식후 2시간 포도당 검사, 식사 2시간 후에 혈당을 측정하는 것인데 정상인의 혈당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되면 최고 농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식후 1시간이 지나면 혈당이 내려오기 시작해요. 100에서 140. 식후 2시간이 지나면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80에서 100 정도를 나타냅니다.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라고 해서
포도당을 입으로 먹는 거예요. 먹고 나서 검사를 하는 건데 이때는 검사 전에 적어도 3일 동안 평상시 활동을 유지하고 하루 150g 이상의 탄수화물을 섭취를 합니다. 검사 전날 밤부터 10시간에서 14시간 금식 후 공복으로 혈장 포도당 측정을 위한 체열을 하고 250에서 300cc의 물에 희석한 포도당 75g이나 혹은 150cc의 포도당 용액을 5분 이내에 마십니다. 포도당을 마시고 2시간 후에 포도당 부화 후 혈장 포도당 측정을 위한 체열을 하는데 이때 30분, 60분, 90분째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심상 안정 정도나 감염, 외상, 약물, 만성질환이 있느냐 없느냐,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변화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입원 환자에게는 잘 시행하지 않고 검사 전 3일 동안 투약을 금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정상인보다 더 길거나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경구 포도당 부화 후 2시간 혈당이 140 미만이면 정상입니다. 140에서 199 사이면은 내당능 장애, Impaired Glucose Tolerance, IGT라고 이제 진단을 하죠. 55세 이상의 경우에는 이게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좀 느리게 반응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가혈당 검사인데 최근에 손쉽게 혈당을 스스로 측정함으로써 저혈당과 고혈당을 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혈당을 유지함으로써 당뇨병의 합병증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조 회사별로 제시하는 혈당 측정기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따라야 돼요. 자가혈당 측정 시의 목표는 공복 혈당 80에서 130, 식후 180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당화 혈색소 검사인데 글리코실레이티드 헤모글로빈이라고 해서 A1C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개월에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치를 반영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정도를 나타냅니다. 포도당은 적혈구에 있는 혈색소 분자에 부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부착이 되면 분해되지 않고 적혈구의 수명이 며칠이죠? 120일 동안 지속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혈당 수치가 높을수록 당화 혈색소가 높아집니다. 당화 혈색소 검사를 위해서는 하루 중 어느 시간에나 체열할 수가 있어요. 당화 혈색소의 미세혈관 합병증과 대혈관 합병증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표가 6.5% 미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당화 알부민, 글리코실레이티드 알부민, 프록토사민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2주에서 3주 동안의 혈당 조절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혈청 단백질의 반감기가 약 20일인데 혈색소보다 짧죠. 당뇨병의 치료 효과를 A1C보다 빠르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치는 보통 205에서 285 밀리몰 퍼 리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C펩티드. 혈액이나 소변 검체 내의 C펩티드 양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커넥팅 펩타이드라고 합니다. 인슐린 분자 2개 고리에 연결되어 있는 커넥틴 펩타이드는 베타세포에서의 인슐린 생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측정을 하고 C펩티드는 인슐린과 똑같은 속도로 생성이 되어서 인슐린 생산의 지표로서 유용하죠. 보통
C. 펩티드 혈액 검사를 받기 전 8에서 10시간 동안은 금식이 필요합니다. 인슐린 자가 항체 검사.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을 구별하기 위해서 혈중 인슐린 농도를 검사하는데 이때 인슐린의 정상 범위는 6에서 26 마이크로 유니트 퍼 밀리리터예요. 인슐린 자가 항체인 GAD, 글루타믹 엑시드 디카보실레이트, GAD 항체입니다. 항체와 아일렛셀, 섬세포 항체가 있으면 제1형 당뇨병으로 진단을 합니다. 6번째, 요케톤. 혈당 수준이 200 이상일 때 지방이 포도당 대신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죠. 소변 내 케톤, 아세톤, 아세토아스트산, 베타 수산화 부티레이트산의 유무를 정제약이나 테이프로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혈당 검사와 소변 케톤 검사 이행 시 다음과 같은 교육을 할 수 있죠. 간호사나 당뇨병 교육자는 환자와 가족에게 당뇨병의 기본 병태 생리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포도당 이용이 감소가 되면서 단백질이라든가 또 지방의 어떤 그 이용이 증가되고 대사가 증가된다라는 거. 처음 진단받은 환자는 진단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나 부정 등의 감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잘 어세스먼트하고 이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환자가 자신의 감정을 다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혈당 검사와 소변 내 케톤 검사의 정확한 방법을 시범해주고 규칙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검사 시간표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손가락에서 혈액 채취 시 손가락 옆을 찌르는 것이 신경세포가 적고 혈액을 더 많이 취할 수가 있어요. 혈당이 250 이상이다. 이렇게 상승할 때 다른 질병으로 아플 때는 소변 내 케토엑시드 검사가 필요합니다. 잘 기록해두고 검사 시약 및 스트립 같은 경우에는 열이나 빛, 습도에 접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여행 시에도 검사는 정규적으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변에서 케톤이 검출되는 것은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도 꼭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